김정자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오래된 단독주택에서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집은 낡았지만 남편과 함께 쌓은 세월이 깃든 공간이라 쉽게 떠날 수 없었어요. 정자 씨는 이른 아침 작은 마트에서 몇 시간씩 일하며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하루는 단조롭지만 나름의 평온함이 있었고 동네 사람들도 그를 성실한 이웃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이면 이웃 박노인이 찾아와 안부를 묻고 라디오를 고쳐주거나 오래된 전구를 갈아주는 등 작은 도움을 주곤 했습니다. 정자 씨는 이런 나날이 오래가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어느 날 갑자기 깨어졌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손님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 얘기 좀 해야겠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들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예고 없이 온 방문에 정자 씨는 당황했지만 오랜만에 보는 아들이 반가웠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은 민수는 인사도 없이 집안을 훑어보며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그 뒤를 따라 들어온 며느리 윤서진은 차가운 표정으로 의자를 끌어앉았습니다. 둘의 표정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정자 씨는 오랜만에 온 자식들이 무슨 이유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차를 내오며 대화를 이끌어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기다렸다는 듯 본론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제 이 집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정자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당황스러웠지만 침착하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설명 대신 이미 결정된 일인 듯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집을 팔아야 한다는 말은 정자 씨에게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집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가족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사업 기회가 왔고 투자만 하면 금방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자 씨는 그 말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아들은 예전에도 투자 이야기를 했지만 결과는 항상 실패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대답을 미루며 조심스럽게 말을 아꼈습니다. 윤서진은 남편 대신 분위기를 장악하듯 덧붙였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늦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집에 뭐가 더 필요하신 거예요? 정자 씨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불편해질수록 목소리가 작아지고 말수가 줄어드는 성향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이 집은 아직 정리할 생각 없어요. 짧았지만 분명한 거절이었습니다. 그러자 민수는 짜증을 숨기지 않고 의자를 뒤로 밀쳤습니다. 거실엔 무거운 공기가 깔렸습니다. 그날 모자는 서로의 마음속에 깊은 금을 남긴 채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며칠 뒤 아침 정자 씨는 우편함에 쌓인 우편물을 정리하다가 낯선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에는 은행 로고가 선명했고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한 순간 그녀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서류에는 그녀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힌 대출 보증 계약서가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런 문서에 서명한 적이 없다고 기억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대출 상환 기한이 지났다는 경고 문구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집이 담보로 설정돼 있다는 사실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은행 상담 직원이 집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상담 직원은 차분한 말투로 절차를 설명했지만 내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정자 씨는 자신이 이 대출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상담 직원은 간단한 사실처럼 말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본인의 서명이 있고 필요한 신분증 사본도 제출돼 있다고 했습니다. 정자 씨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지만 서명은 모방된 흔적이 없을 만큼 자연스러웠습니다.
상담 직원은 마지막으로 경고장을 건네며 돌아갔습니다.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만간 담보권 실행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자 씨는 말문이 막힌 채 현관 앞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만 간단히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얘기해요. 바빠요. 정자 씨는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엔 아예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과 의심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결혼 후 연락이 뜸해진 딸아이에게도 연락해보려 했지만 망설였습니다. 가족 문제를 외부로 드러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손에 쥔 서류를 바라보다 결국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집 앞에는 낯선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대출 회수 대행원이 명함을 두고 갔고 빚 독촉장이 문틈에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은 하나둘 이 상황을 눈치채며 수군거렸습니다. 근처 구멍가게 주인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정자 씨는 누구에게도 사실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낯선 공포가 일상에 스며들었고 집은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서서히 불안과 두려움으로 잠식되고 있었습니다. 은행 서류 이후 불안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정자 씨는 집 안에서조차 편히 숨을 쉬지 못했고 낯선 전화와 방문을 피하느라 하루 종일 초조함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박노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그동안 집 앞에 온 빚독촉 차량과 수상한 사람들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정자 씨는 결국 더는 숨길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동안 혼자 끌어안고 있던 서류 묶음을 들고 박노인 앞에 조심스럽게 내놓았습니다. 박노인은 서류를 찬찬히 살펴보더니 명예 도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법적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정자 씨는 잠시 망설였으나 결국 도움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시민법률지원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무료 상담을 맡은 변호사는 정자 씨의 상황을 듣고는 심각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류상 서명과 인감도장이 정식으로 처리된 만큼 명예 도용을 입증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담보 설정이 진행된 만큼 법적 조치를 서두르지 않으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자 씨는 믿었던 아들이 자신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아직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며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노인은 상담이 끝난 뒤 법률 대응을 시작하자고 설득했습니다. 정자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민수는 소식을 들은 듯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문을 열자마자 지원센터를 찾아간 사실을 추궁했습니다. 정자 씨는 담담하게 설명하려 했지만 민수는 대화를 거부하며 상황을 왜곡했습니다. 곧 대화는 언성이 높아지는 말다툼으로 번졌습니다. 소란을 들은 이웃들이 하나둘 문 밖으로 나왔고 결국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가족 간 문제라며 서로 진정하라고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 민수는 연락을 끊었고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습니다. 정자 씨는 갈 곳을 잃은 불안 속에서 점점 외로움에 잠식되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가운 이른 아침, 정자 씨는 거친 노크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현관 앞에는 양복을 입은 낯선 남자들과 서류철을 든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여성은 자신을 구청 복지 담당 공무원이라고 소개하며 긴급 방문 사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무원은 정자 씨의 건강 상태와 거주 환경에 문제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함께 온 남자들이 의료 이송업체 직원이라고 밝히며 요양시설로 이동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자 씨는 황당하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은 이미 법원 서류가 접수되었다며 강제로 현관을 막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자 씨는 당황했지만 그들이 보여준 서류에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후견인 신청서가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확인하며 떨리는 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서류에는 치매 의심 증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움이라는 의료 소견서가 첨부돼 있었습니다. 의료 서명란에는 동네 의원의 의사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진단 날짜와 정자 씨의 방문 기록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정자 씨는 자신이 그런 검사를 받은 적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일단 시설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설득이 아닌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상황은 이미 정리된 절차처럼 흘러가고 있었고 정자 씨는 안간힘을 다해 저항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민수를 찾았지만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송 직원들은 그녀의 팔을 붙잡고 강제로 현관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바로 그때 골목 끝에서 박노인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박노인은 현장 직원들에게 법적 근거를 요구하며 절차 위반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는 후견인 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강제 이송이 불가하다는 조항을 정확히 언급했습니다. 공무원은 예정에 없던 반발에 당황하며 상급자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체되자 직원들은 압박을 받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박노인은 스마트폰으로 현장 영상을 촬영하며 불법 행위를 경고했습니다. 결국 공무원은 이송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며 서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기는 모면했지만 정자 씨는 자신의 삶이 통째로 흔들리기 시작했음을 깨닫고 깊은 두려움 속에 서 있었습니다. 박노인의 도움으로 강제 이송 위기를 넘겼지만 정자 씨는 이미 집에 머무르기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최소한 상황을 정리할 때까지만이라도 몸을 숨기기로 하고 박노인의 작은 셋방으로 옮겨 지내게 되었습니다. 방은 낡고 비좁았지만 정자 씨는 오랜만에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도의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박노인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정자 씨에게 민수가 단순히 돈을 노린 것이 아니라 더 큰 계획을 세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자 씨는 그 말을 믿기 힘들었지만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을 떠올리며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녀는 점점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시간을 끌수록 자신이 더 불리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박노인은 낡은 가방에서 몇 장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민수의 이름이 적힌 소송 기록과 채권 추심인 명단이 있었습니다. 민수가 과거 사업 실패 후 고리 사채에 손을 댔고 폭력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다는 기록도 함께 있었습니다. 정자 씨는 문서를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에게 숨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긴 말들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까지 무언가를 걱정했지만 끝내 말을 남기지 못한 채 떠났습니다. 그때는 그저 건강이 악화되어 불안했던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박노인은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남편과 가까웠던 지인을 찾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된 주소록을 뒤져 남편과 함께 일했던 건설업자 김 사장을 만났습니다. 김 사장은 처음에는 말을 아꼈지만 결국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남편이 숨지기 전 거액이 사라진 사건으로 누군가와 크게 다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 남편이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재산을 은밀히 분리하려 했다는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김 사장의 증언은 또 다른 진실이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정자 씨는 남편이 생전에 숨겨둔 금고 열쇠가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마지막 실마리가 집안 어딘가에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정자 씨는 남편이 생전에 감춰둔 금고 이야기를 떠올린 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 금고 안에 지금의 상황을 해결할 실마리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노인은 위험할 수 있다며 신중하자고 말했지만 정자 씨는 결심이 단단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는 시간대를 골라 조심스럽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 어두컴컴해진 집은 낯설고 차가웠습니다. 거실 곳곳에는 뒤져놓은 흔적이 남아 있었고 서랍은 열려 있고 서류는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먼저 다녀간 듯한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정자 씨는 불안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생전에 자주 머물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락방은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물건 배치만큼은 변하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오래된 공구함이 놓인 나무 선반 아래에서 작은 쇠상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정자 씨는 숨을 고르며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던 열쇠를 꺼냈습니다. 쇠상자는 흔히 볼 수 있는 공구함처럼 위장되어 있었지만 자물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열쇠는 정확히 들어맞았고 상자 뚜껑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 봉투와 검은 USB 그리고 가죽 수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또 봉투 한쪽에는 정자 씨 앞으로 적힌 남편의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자 씨는 손이 떨렸지만 봉투를 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오래전 만들어진 통장 사본과 땅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편지 한 장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편지에서 가업 정리 과정에서 돈이 사라졌고 그 과정에 외부 세력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또한 혹시 일이 잘못될 경우 가족의 안전을 위해 재산 일부를 다른 이름으로 옮겨두었다고 밝혔습니다. 편지는 마지막에 아들을 경계해야 한다는 불길한 문장으로 끝나 있었습니다. 정자 씨는 충격과 혼란에 휩싸여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마침 그때 아래층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자 씨는 아래층에서 들려온 인기척에 몸을 굳혔다고 합니다. 박노인과 눈을 마주친 그녀는 숨을 죽이며 다락방 불을 껐습니다. 바닥에 미세하게 전달되는 진동과 낮은 목소리로 보아 집 안에 여러 명이 들어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낯선 남자들의 거친 발소리가 거실을 뒤흔들고 서랍과 문짝이 연달아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계단 아래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고 정자 씨의 얼굴은 절망으로 굳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이 상황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박노인은 조용히 창문을 가리키며 탈출을 암시했습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인 채 다락방 창문을 열었습니다. 창밖은 어둡고 비까지 내려 바닥은 미끄러워 보였습니다. 낡은 배수관 하나가 아래로 이어졌는데 그것만이 유일한 탈출 경로였습니다. 박노인은 먼저 내려가겠다며 창문턱에 다리를 걸쳤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배수관을 잡고 내려갔고 안전하다는 신호를 손짓으로 보냈습니다. 정자 씨는 금고에서 챙긴 남편의 편지와 USB를 5단에 숨긴 뒤 창문으로 몸을 내밀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다락방 문이 강제로 열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기 위에 누구 있어?
라는 외침이 들리며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 거세졌습니다. 정자 씨는 뒤돌아보지 않고 배수관을 붙잡은 채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탈출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젖은 배수관이 미끄러워 그녀는 절반쯤 내려가던 중 균형을 잃고 떨어졌습니다. 낙하 충격으로 발목을 다친 그녀는 비에 젖은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박노인은 그녀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집안에서 쏟아져 나온 남자들이 곧바로 두 사람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박노인은 정자 씨를 지키려다 얼굴을 맞고 쓰러졌고 상황은 순식간에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럼에도 정자 씨는 남편의 편지와 USB만큼은 꼭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품을 움켜쥐었습니다. 혼란 속에서 누군가 다급히 경찰차를 불렀다는 소리가 들렸고 남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자 씨는 비를 맞으며 바닥에 앉아 있었고 그제야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진실과 맞닥뜨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채 골목에 쓰러져 있던 정자 씨는 늦게 도착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구급대원들은 그녀의 발목 부상과 과호흡 증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응급처치를 진행했습니다. 박노인 역시 머리를 다쳐 함께 병원으로 옮겨졌고 응급실은 한동안 소란스러웠습니다. 의사는 정자 씨에게 당분간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권했지만 그녀는 병실 침대에 누워서도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남긴 편지와 USB가 든 주머니를 계속 손으로 눌러 확인했습니다. 그것만이 지금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증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병원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 속에서 그녀는 또다시 불길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여전히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의심이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경찰이 병실을 찾아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침입 사건을 신고한 사람이 민수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머니의 안전을 걱정해 신고했다고 진술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정자 씨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정자 씨는 분노했지만 지금은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USB를 제출하지 않았고 단지 침입과 폭행 사실만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민수가 법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서 있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병실을 나서는 경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정자 씨는 스스로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굳혔습니다. 그날 밤 박노인은 깁스를 한 상태로 옆 병실에서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주변 시선을 피하기 위해 조용히 쪽지를 건넸습니다. 쪽지에는 한 시민단체 기자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고 작은 메모가 함께 붙어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릴 차례입니다라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 결심한 그녀의 눈빛은 단호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병실 창밖으로 번지는 새벽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마음속 다짐을 되뇌었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